자, 요번에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3권 또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은퇴설계 상담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1권, 2권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다면 3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예, 그래서 상담 실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제도가 이렇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상담을 하시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 그리고 노후가 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시험은 당연히 나오죠. 주로 이쪽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1권도 그렇지만 3권도 사람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보면서 나머지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내용들 살펴보면서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갖고 갈게요. 자, 목차 보게 되면 은퇴설계 상담 및 비재무적 요소에서 노년학과 에이징, 노년학과 에이징이다라고 하게 되면 노년학이 뭐냐? 라고 하게 되면 노년학을 어떻게 노인들을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왜 나이를 먹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에이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늙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이징보다 안티에이징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에이징. 그 다음에 가치 디자인. 가치 디자인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잡 디자인. 일에 대한 의미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어떤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자리들은 또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요즘에 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죠. 과거에는 일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은퇴 전에는 일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퇴 이후에 대부분 느끼시는 거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은 그거보다는 돈도 물론 버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삶의 질, 사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주거 디자인은 지난 1권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던 요양시설, 뭐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 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년과 관련되는 어떤 삶에 있어서 주거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형태에서 어떤 것들을 잘 추구해야 되는지, 그 집에 관련되는 이야기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요, 거소를 이동시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던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살던 데서 사는 거에서 어떻게 아내 걸 바꿀 건지,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리고 실버타운과 관련되는 이야기들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디자인.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서 황혼이혼까지, 자녀와의 관계까지 얘기가 되는데, 주로 여기서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부와의 관계.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즉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가 될 거고요. 라이프 디자인, 건강이나 여가 웰다잉,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죽을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명 연장하기 위한 그런 단순하게 내가 수명 연장이 아닌 치료만을 위해서, 그래 연명 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원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할 것이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은퇴설계 프로세스, 은퇴 상담 실무, 관계 정립 단계와 질문과 경청.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는 우리가 앞에 1권에서 잠깐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질문과 경청.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상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퇴설계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객을 잘 알아야 되고 고객과 친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온몸을 다 기울인 공감적 경청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에 입각한 질문 대단히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을 얻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정보 수집 및 면담, 제안 상담, 그다음에 고객 성격 유형별 요게 조금 재밌는데 고객 유형별로 이분이 사업자형 고객이냐, 참모형 고객이냐, 협동가형이냐, 뭐 분석가형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MBTI 따지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대별 은퇴 설계에 대한 상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거, 그다음에 에코 세대,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근데 여기는 아쉽게 이제 MZ 세대 부분은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은 뒤쪽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에서 연령대가 조금 지금 생각하는 거랑 매칭이 좀 안 돼요. 10년 정도, 뒤쪽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 세대 같은 경우면은 30에서 40대 세대잖아요, 지금. 뭐 그런 형태로 약간은 연령대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타이핑 미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에코 세대나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각각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역사,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 상담 쪽에 보면, 근로소득자냐, 또는 개인사업자냐, 자산가냐, 그리고 중소법인 CEO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니즈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화 시켜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죠.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람의 이름과 이론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이론의 이름,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시험은 출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제1절 노년학과 에이징. 은퇴 설계에서 다루는 비재무적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재무 설계 또는 은퇴 설계는 주로 재무적인 관점을 살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재무적인 관점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관점도 합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인생 설계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은퇴 설계는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인생 목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창기 재무 설계의 정의는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무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재무 설계의 정의가 개인의 인생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그래서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앞에서 1권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를 거쳐서 정보 수집과 목표 설정이라는 것까지 해서 얘기가 했었죠.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최종 목표가 재무 목표에서 인생 목표로 커졌고 비재무적 영역까지 넓어졌다. 바로 밑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러니까 GDP. 요즘은 GDP라고 얘기하죠. GNP가 아니고 GNP 개념보다 GDP 개념을 쓰는데, GDP가 높으면 삶의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경제 GDP가 미친 국가의 국민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은, 그렇죠? 예, 생활하는 무슨 물질적 질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는 행복하다는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지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왕왕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경제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 경제적 성장만큼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페이지 넘겨서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GDP 한계를 보완하고 이런 것들 좀 측정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OECD는 웰빙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웰빙 지수 발표한 거에 보시면 밑에 줄에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 대단히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자산 관리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경제학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인문학 비슷한 강연을 가끔 할 때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돈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걸 갖고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돈 있고로 행복은 아닐 거예요. 그쵸? 아닐 거예요. 근데 돈 있고로 행복에 상당히 가깝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이 확실히 행복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지만 돈하고 행복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없이 행복할 수는 있지만 돈이 있을 때 행복 지수는 확실히 더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해보잖아요.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소득이 높아졌을 땐 확실히 부부싸움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줄어들기도 하고요. 남편의 소득이 떨어지면, 즉 전체적으로 집안의 소득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래도 부부싸움이 잦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소득이 높아 있을 때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소득이 낮았을 때 유대관계가 물론 딱 꼬집어서 이거 다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확률상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높았을 때 조금은 더 화목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률상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OECD 국가들은 어느 정도 다 그래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다. 그쵸? 예,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들만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를 놓고 비교하면 조금은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된다라는 국가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40개국 중에서 30이래요. 행복지수가 별로 안 높은 거죠. 예. 우리나라가 꽤 많이 그래도 발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복지수는 높지 않더라. 그래서 표일다실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 몇 위인지 이런 부분들 좀 봐주세요. 지금 안 좋은 게 소득은 22위인데 전체로는 30위예요. 소득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공동체 의식 이런 거는 지원 관계망의 질 이런 건 40위예요. 꼴찌죠. 교육은 높아요. 11위예요. 환경도 안 좋아요. 40위예요. 그 다음에 건강은 36위고요. 삶의 만족도가 33위래요.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요즘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죠. 37위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다지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옆에 페이지에 주거와 시민 참여 그리고 교육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위권이다.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행동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니엘 카네만. 이분이 한 얘기가 개인 소득이 연간 얼마? 75,000달러. US 달러죠. 75,000불이 될 때까지는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지. 소득이 올라갈 때 행복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아니더라는 거죠. 요거 문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카네만도 기억하시고요. 75,000달러도 기억하시고. 소득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75,000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외식도 좀 한번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생각날 때 뭣도 좀 한번 하고 차도 좀 괜찮은 거 몰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바꾸면서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분명히 맞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연봉 100억인 사람이나 연봉 30억인 사람이나 연봉 2억인 사람이나 보면 먹고 뭐 하는 거 보면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많이 저축하는 건 있겠지, 그쵸? 그리고 보다 더 고품질의 삶을 사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확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 확실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개인이나 사회일수록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재무적인 요소가 아니고 뭐 비재무적 요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보죠. 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물러남으로 생기는 빈 공간은 당연히 비재무적 영역으로 채워야 된다. 즉, 은퇴라는 거는 주된 소득원에서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야 된다. 서로 은퇴 후에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은퇴 이전에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은퇴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올인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고, 바로 밑에 관계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주거와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밑에 일과 여가에 대한 시간 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노년학, 제론톨리지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해서 노년학에 대한 영문적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노년학은 그 노화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왜 늙지?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노년학의 시작이었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1-1을 보면 노년학의 영역이 되게 많아요. 노년학에 대한 관점,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측면에서 본 노년학, 최초의 노년학은 신체적 측면에 대한 연구였다. 바로 밑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리적, 유체적인 변화 이런 게 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생물학이나 의학 또는 간호학이 주로 담당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신체적 역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주로 했어요. 신체적으로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계속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라는 걸 해서 은퇴, 즉 퇴직이라는 걸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 둘, 셋 하고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극단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지. 상당 부분 유지해가면서 지내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옛날에는 노인은 유엔에서도 노인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고 했다면 지금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노년학을 통해서, 노년학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치들이에요. 그다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 능력, 정신, 감정, 성격 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방어 기제적인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나 노인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나 아직은 괜찮아. 나 멀쩡하잖아. 뭐 이런 형태의 방어적 기제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노인이야 이제 라고 하는 게 점점 밀려진다라는 거죠. 그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이 발생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늘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물론 기억력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예, 기억력은 떨어져요. 그 다음 순발력이라는 신체 능력도 확실히 젊을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고려해보면 뇌에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뭐가 늘어나냐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를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업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른 능력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능력이 높아지고 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퇴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다르게 발달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노년학을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이게 연구 범위가 가장 넓고 현대 요소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좁게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족과 지역사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혼과 관련되는 부분, 황혼이혼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연구를 하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래 세대와의 갈등 구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 주거 관련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노년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을 약간 살펴보게 되면 노년학의 출발은 뭐 신체적인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신체적인 거에서 출발해서 쭉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노년학회가 창립이 되고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뭐 노년과 관련되는 법률이 나오고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운데쯤에 보시면 1988년 닐 커틀러 박사에 의해서 재무설계와 노년학을 접목시킨 금융노년학을 도입해서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밑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노인병리학회를 창립했고 그게 한국노년학회가 발족이 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대기는 요 페이지에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징. 자, 에이징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이 먹음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늙음보다는 이제 나이듦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늙음보다는, 그쵸? 예. 언제서부터 나이를 들까요, 사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 나이 들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게 뭐 20대 넘어서 뭐 30대 가까이 되게 되면, 야, 너도 이제 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 나빠. 야, 너도 나이를 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너 늙었구나. 라고 인식이 돼도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쵸? 근데, 나이 든다라는 건 언제서부터 드는 거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이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건 태어날 때서부터, 예, 탄생할 때. 인간은 탄생하면서부터 나이는 들잖아요. 그쵸? 다만 그걸 늙었다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나이듦이라는 건 태어날 때서부터 나이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배척할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이징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안티에이징 또는 항노화 뭐 이런 것들에서 에이징은 예방해서라도 최대한 갖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맨 밑에 에이징은 예방하고 치료해야 될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다. 그래서 에이징을 늙음이나 노화보다는 나이 듦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밑에 젊음이 끝나는 순간부터다. 그러면 바로 밑에 나이 들면 그럼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태어날 때서부터다. 그래서 에이징 바로 밑에 줄에 에이징만큼이나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깨자. 늙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에 대한 정의. 자, 노인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럼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이냐? 물론 나이 들어서 노인인 거죠. 그러면 노인에 대해서 근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몇 세를 노인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그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엔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65세. 이게 65세가 언제적 얘기인지, 그쵸? 65세가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이 중에서 65세 이상이 7%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14%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 또 후기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0% 이상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거기 퍼센트가 안 나와 있는데 7, 14, 20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촉진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55세 이상을 국민연금에서는 60세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60세에서 점점점 나이가 늘어나면서 65세에 이제 연금 수령하게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노인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국민연금법에서는. 근데 그 나이 정도 되면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근데 내 돈 내고 들어가는 시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젊은 사람들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에요. 내 돈 내고서라도 실버타운은 못 들어가요. 나이가 돼야 됩니다. 60세. 이렇게 정의가 다소 사소하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노령자 고용촉진법, 국민연금,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각에 걸쳐서 노인의 기준, 나이 기준이 다르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게 다른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인은 어떻게 보느냐? 그럼 나이가 과연 뭐냐라는 게 이제 주요 과제예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 나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나이의 종류. 간단히 보면 나이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연대기적 나이. 자, 연대기적 나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 종류를 보면 연대기적 나이다. 그리고 생활 나이라고도 하거든요. 생활 나이. 그냥 우리 주민등록상 나이예요. 그래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관련이 없죠.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행정 절차 그리고 관습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몇 년생이세요? 민증 깎아요? 뭐 이런 부분, 그쵸? 이게 재밌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이면 상대방을 다 언니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렇게 모이면 상대방을 언니라고 얘기해요. 언니 있잖아. 그럼, 아니, 제가 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더 어린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하죠, 대부분. 예, 그래서 서열을 매길 때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그 본인이 인식하는 나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 생체 나이다고도 얘기를 해요, 생체 나이. 이거는 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건강검진 받게 되면, 당신의 건강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나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혈압이나 폐활량, 신진대사, 근육의 유연성. 이런 거. 그래서 생활 나이가 똑같아도 생체 나이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보면은, 야, 너는 지금 나이가 그것뿐이 안 됐는데도 저것도 못 올라가? 이러면, 야, 나는 생각보다 많이 늙었어.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나이는 심리적 나이. 생체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과 성숙과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생의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쳐가고 있는가를 보는 나이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 뭐 기억, 학습 지능, 신체적 동작, 동기와 정서, 성격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애어른, 철부지, 나이값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조숙하다. 나이값도 못한다. 또 못한다. 이런 거. 쟤는 전화위 목도로 왜 저러나 몰라? 나이값도 못해. 어휴, 전화위까지 아주 철부지 행동을 하네. 어이구, 애기가 몇 살이에요? 어머, 조숙하네? 어휴, 애어른이네. 뭐 이런 부분들. 예.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야, 그래,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그래서 심리적 성숙과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쳐가는가를 보는 거. 야, 그래, 딱 그 나이 보이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 나이. 사회적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40이면 불혹, 30이면 이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50이면 지천명, 그리고 60이 이순, 그 다음에 70이면 종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규범이 정해져 있어요. 요 나이엔 이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엔 결혼해야 된다. 20대엔 그래도 취업은 해야지. 그죠? 또는 요즘엔 이제 30대 취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대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해놓는 거. 그게 이제 사회적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규범으로 정해진 나이예요. 불혹이다라고 하면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40의 불혹이다라고, 40의 불혹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혹되지 않는다. 즉, 누군가가 이렇게 혹하게 속삭여도 그래도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이제 4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야, 40이면은 그래야지.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30이면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나이,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진 나이. 보통 사회적 나이에 따라 지위가 결정이 되고, 기대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된다. 나이가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나이에 아직도 과장이야? 저 나이에 아직도 대리야? 뭐 이렇게 왜 그 나이 되면 이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나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맞춰서 인생 주기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각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따라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각 연령 규범들에 따라서 규정된 시간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급정년.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따진다면 퇴직연령, 정년퇴직 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구들도 사회적 나이, 규범화된 나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급정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나이에는 요 지위까지 올라와야지, 그 지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정년퇴직도 이 나이 되면은 이제 보호받아야지 무슨 일을 하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규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각 나이. 그러니까 지각된 나이죠. 지각된 나이. 내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나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신이 나이에 대해서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나이로 실제 연대기적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는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거, 그쵸? 예, 내 나이.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잖아. 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표 1-4를 보면 연대기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나이 듦에 대한 태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나이 듦에 대한 태도. 나이 듦에 대한 태도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다음 중에서 나이 듦에 대한 태도 중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성적 개성형. 대체로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무엇인가를 잃으면 새로운 활동을 찾아내서 자기의 삶을 재조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대로 유연하게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 듦에 있어서 완성적 개성형. 이런 사람들은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유연하다. 그러니까 유연. 여기서 보면 완성적 개성형은 유연한 사람들. 두 번째, 방어적 개성형. 방어적 개성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꼰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요.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늙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중년기에 머물러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예. 근데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꼰대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있었던 분들이 행동을 하시지, 성취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예.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적 의존 개성형, 의존 욕구가 강하신 분. 그래서 부탁해.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어서 이거 하기도 먹어 좀 해줘. 부탁해. 요것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해.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타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줘. 좀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미루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 다음에 비완성 개성형. 비완성 개성형은 완성적 개성형하고 좀 반대쪽이에요. 여기 유연하잖아요. 유연성이 없어.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움에 인지적 손상이 있는 유형의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안 돼.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안 돼. 하다못해, 부탁하는 수동적 의존 개성형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요거라도 좀 해줘봐. 나는 요거 할게요. 이렇게 부탁하는 쪽에, 남을 의지하는 쪽이 좀 강하다 그러면 그조차도 없는. 그냥, 나이 들면 끝.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요번 차시는 저희가 노년학과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 나이에 대해서도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75,000불도 좀 기억하시고까지 얘기했고, 다음 차시에는 가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